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6월 30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가면 2014년 올해도 꼭 절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2009년 해고된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730 국회의원 재보선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해 직접 쌍용차 문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진보계열 4개 정당 단일 무소속 후보로 재보선에 나서는 김득중 지부장 출마의 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특종의 진수에서는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한 특종 경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낸 우리 언론의 맨 얼굴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だから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신이 정호원 총리의 유임 소식 다뤘군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6일 국무총리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이 의심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 책임지고 2달 전 사직서를 제출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로이터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세우는 데 실패한 걸 보면 박 대통령이 한국을 통치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예, 국민들도 의심하고 있는데 외신 역시 비슷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군요. 네. 네, 일본이 집단 자위권 최종안을 마련했다고요?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일 각의에서 헌법 해석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일본이 집단안보 차원의 무력 행사 가능하다 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국회 등에서 설명하기 위해 예상 문답집을 작성했는데요. 그 문답집에 일본 정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지난달 아베 총리가 집단안보와 관련한 무력 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집단 안보 참가가 가능하다 이런 뜻을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게요. 집단 안보와 집단 자위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집단 안보는 어떤 국가가 유엔 헌장에 반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평화를 어지럽힌 경우 다른 유엔 가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입니다. 예. 집단 자위권은 명목상으로나마 지키는 행위를 표방하지만 집단 안보는 공격 행위까지의 그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예. 집단 안보라는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더 공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집단 자위권 관련 일본 내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27일과 28일에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71%였고요. 예. 그럴 우려가 없다는 답변은 19%에 그쳤습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로 집계됐습니다. 예. 도쿄 중심가에서는 분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신주쿠에서 한 남성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반대한다며 분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5, 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신주쿠역 6교 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시간여 동안 집단 자위권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다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는데요. 예. 분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국의 방송사들이 국내에 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자들 집단 고소했다는 소식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집단 고소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경찰은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무슨 배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미국의 대형 방송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된 자막 제작자들이 너무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국내 케이블 TV가 관련 수익 악화를 겪었고 또 전문 번역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예. 한 방송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자막 유통을 제한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소기도 하죠. 이 금문교에 자살 방지 시설이 설치된다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자살 방지용 철망이 설치된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문교 관리당국은 지난 27일 철망 설치를 위해 총 7,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7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고요. 예. 이에 따라 금문교 측면 아래에 너비 6m, 길이 2.7km의 철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금문교는 자살다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937년 건설 이래 지금까지 무려 1,400여 명, 지난해에만 46명이 다리에서 목숨을 끊었고요. 자살을 하기 위해서 금문교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해만 46명, 이 다리 건설 이래 1,400명, 예,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서울의 마포대교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자살률 1위인 한국에게 금문교 철망 설치 소식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도 금문교처럼 마포대교에 자살 방지 시설을 모색하자라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리 튼튼한 철망을 설치한들 철망이 없는 다른 다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노인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장 안전한 철망일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마포대교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죠. 전에 남성연대 대표도 한번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안전장비 설치하는 거 한번 서울시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리에 생명의 글, 이런 글들이 써져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연장, 이게 국제사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의 정상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휴전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29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예. 프랑스 대통령실은 4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의 휴전 협상 연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7일 종료 예정이었던 휴전 기간을 30일까지로 3일 연장했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30일자 조간신문이 전한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시작이 됐고요. 예. 뭐 국방장관 후보자는 좀 무난히 통과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모두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에 있어서 큰 하자가 없다라면서 인사 청문회를 연 뒤에 채택하는 청문 경과 보고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대표적으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 같은 경우 다음 달 9일에 청문회장에 섭니다. 2인 1표 문제 있다. 나한테는 한 100표쯤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달 8일에 이렇게 청문회장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 또 터졌습니다.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에 대학원생들에게 본인 명의의 언론사 기명 칼럼을 대필시켰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예. 이희진 씨라는 분이 경향신문에는 이모 씨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겨레에는 이희진 씨가 김명수 후보자에게 직접 서간 형태로 해서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편지를 쓴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의 제자지요. 이 이모 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명수 교수님이 게재한 문화일보 칼럼은 말씀해 주시는 방향과 논지로 학생이 글을 쓰고 교수님이 확인한 뒤 조금 수정해서 넘기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현직 교사라고 하는군요. 이모 씨가 2009년에서 2010년 한국교원대에서 김명수 후보자에게 석사 학위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김명수 후보자는 2006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문화일보에 모두 45차례에 걸쳐서 교육 관련 칼럼을 집필해 왔습니다. 제자 이모 씨에 따르면 당시 칼럼은 대학원생들이 대신 썼고 해가 바뀌면 다음 학번 후배들이 대필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연구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논문이나 특강 자료는 공부와 관련이 있고 학위 과정이 도제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뭐 일견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예. 언론사 기명 칼럼은 성격이 다르다라면서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무기명 칼럼도 아니고 기명 칼럼에. 또 아시겠지만 뭐 사회 저명 인사들 칼럼 쓰면 원고료를 줍니다. 그렇죠. 본인이 받았겠죠? 예. 이거 제자들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보니까. 예. 받았다면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겠죠. 통상 얼마를 주나요? 좀 다릅니다. 신문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좀 저명한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에 50만 원 내외를 좀 주기도 하고요. 예. 예. 한겨레는 굉장히 싸게 줬군요. 저도 한겨레에다 칼럼을 썼는데 한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예. 20만 원 안팎이었던 그런 필진도 있었고 예. 필진의 저명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저명도가 매우 낮았다는 얘기군요, 제가. 저명도는 높았는데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말이죠. 떡볶이 먹으면서까지 썼던 그 한겨레 칼럼이었는데 우리 김명수 후보자 신문 기명 칼럼까지 대필을 시켰다. 이건 진짜 이분이 다른 대학의 교수도 아니고요. 예. 교원대 교수입니다. 교원대 교수. 예. 교원을 양성하는. 예. 기명 칼럼 외에도요, 특강 원고, 발표 자료도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제자 이모 씨가 밝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김명수 후보자가 담당하고 있는 학부 수업을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돌아가면서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가운데서
자기네들끼리 세미나 하는 형식으로 수업한 게 아니라 김명수 후보자가 맡은 학부 수업, 여기에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가서 수업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리 강연까지. 강의까지. 대필의 대리 강연에.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자한테 대신하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을요. 예. 그런 건 또 안 시키겠죠. 자, 한겨레가 집계를 해봤는데 말이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 의혹이 34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오늘 이렇게 3면에서 제목을 달았는데요. 물론 따옴표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뭐 대략 이렇습니다. 제자가 쓴 학위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기,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타기, 자기 논문 복제해서 재사용하기, 연구업적 부풀리기, 허위 경력 기재, 수상한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등등. 이 수법이 하나같이 절묘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오늘 한겨레가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요. 2003년과 2004년 교육부의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두 보고서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2003년에 4천만 원 받고 2004년에 2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2004년에 받은 2천만 원. 이거는 사기로 취득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김명수 장관 후보자 7월 9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예.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씨 지금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부산 연제구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 6년 동안 부산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10명으로부터 8,86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신문 4면을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6년 동안 고액 후원자는 총 78명인데 전체 액수는 3억 7,228만 원, 그 가운데서 구청장, 시군구 의회 출신 후원자가 10명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따지고 보니까 한 8천만 원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고액 후원자를 보면은 이위준 연제구청장 1,240만 원, 안재권 시의원 1,880만 원, 이주환 전 시의원 680만 원, 이해동 시의원 500만 원, 주석수 구의원 480만 원 등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기초의원 선거 혹은 뭐 광역 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말이죠. 사실상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당협위원장이 줄 세우기를 한 거 아니냐. 돈을 내도록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요. 국회의원의 그 기득권을 혁파하는 차원에서 기초공천을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 이건 결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없애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선 후보가 당선된 이후 새누리당은 그런데 기초공천을 존속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천의 국회의원 유승훈 씨가 이천시장 후보자한테서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요. 또 김희정 후보자 같은 경우 연제구를 비롯한 이런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국가개조 운운하고 있는데 자기들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게 자기들부터 이렇게 그 원칙과 기본을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국가개조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 며칠 전에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가서는 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예, 그 사진으로 아주 크게 실렸던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지 이틀 만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수사 수를 7월 1일부터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7월 15일부터는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중반부터는 현재 절반인 100여 명의 잠수사만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지난 27일, 지난
주말을 앞두고 진도를 방문해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가 개조 사업에 남은 힘을 다 쏟고 남은 실종자가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예. 결자 해지의 주체는 정홍원 총리 본인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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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따로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수색, 구조, 현 정부의 진정성이 없음은 이 기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한겨레 5면을 보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 김현미 의원이거든요. 세월호 공기 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부가 공기 주입 작업에 쓰인 컴프레서 장비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뭐냐? 일산화탄소가 주입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연탄가스 중독할 때, 사고 날 때 주로 이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에어포켓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가 침몰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이 숨쉴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기를 계속해서 주입하면은 몇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에어포켓에 상당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에어포켓에다가 깨끗한 공기를 주입한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를 주입했다니 이게 도대체 남은 사람들 그냥 다 가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애초부터 희생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여론을 의식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일종의 쇼를 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더 인간적이네요, 보니까. 예. 해경이 공기 주입 쇼를 벌인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현 정부의 아래에서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감추려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는 소식 오늘 한겨레가 또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근무 시간의 정 위치를 이탈하거나 뭐따로 당직 인원을 줄여서 근무한 혐의로 진도 관제센터 관제사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건데요.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관할 해역의 선박들을 실시간 관찰해야 하는데 야간 당직 때 1명씩만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나사가 풀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자들 특히 관제사들을 검찰은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730 재보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서는 박근혜 마케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 6사 지방선거 때 눈물 마케팅을 했었고요. 예. 거리에 내걸린 그 플래카드만 보면은 이거 무슨 새누리당 후보가 나온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재출마를 하신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플래카드가 내걸리지 않았습니까? 단적으로 그 부산시장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 자기 얼굴을 지우고요. 박근혜 대통령 얼굴 잔뜩 클로즈업 돼 있는 누구나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을 걸어놓고 박근혜를 구해달라는 식의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730 재보선 때도 그렇게 할 것이냐? 새누리당은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런 읍소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속락하고 있기 때문에 재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근혜 눈물 마케팅을 기획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준석 씨, 이 하버드 출신의 젊은 이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죠. 전 비대위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씨를 위원장으로 앉힌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이른바 새바위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야바위가 아니라 새바위. 예. 이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꾼 게 얼마나 됐다고 뭘 또 바꾼다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10명 안팎의 원내외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윤상현 사무총장이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건의를 받아들여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재보선은 우리 당이 철저히 죽는다는 각오로 혁신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혁신 약속은 불과 며칠 전에 했는데 혁신이 안 됐다는 건가요? 예. 한 달 만에 약속 못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당의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눈물에 속았다는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말이죠. 그런 민심을 또 속일 수 있을지. 글쎄요. 그 조동원 씨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상습적 국민 기만술에 능한 새누리당의 약속을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 전략을 세울 수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안에서의 어떤 그런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세계일보 6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예. 세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한 당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내석도 못 건져서 최악의 경우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의원도 재보선 결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내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 소속 의원이 현재 147석입니다. 여기서 4명 이상 당선돼야 과반이 유지된다는 거죠. 예. 15곳 중에 영남권 같은 경우 부산 해운대 그리고 울산 남구 이렇게 2곳이 이제 영남권이고요. 그리고 충청권이 2곳 해서 4곳은 새누리당 우세, 호남권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세로 분류되곤 있지만 해운대 기장갑에 그 오거돈 후보가 나올 수 있고 충청권 역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봤듯 참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는 그런 기류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울산 외에는 없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내석도 못 건진다.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카드가 바로 이준석 씨를 앞세운 새바위 출범이거든요. 예. 이 얼마나 먹힐지는 또 의문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잔뜩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난국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믿게 된다면은 뭐 이런 그 백약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당도 지금 바쁘게 움직입니다. 뭐 지금 보니까 개파의 그 대표적 인물들이 공천받는 것 아니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런 기류가 강했는데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5면을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회를 맡고 있는 김상중 씨에 대해서 영입작업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실제로 당 지도부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서울 동작을 대전 대덕 출마 이렇게 제안받았는데 고사했다고 합니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수도권 출마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가 지난해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 때도 두 사람에게 영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쎄요. 정운찬, 김종인 이 두 분을 영입한다 손치더라도 과연 당내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장 정운찬 씨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를 했었고요. 4대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입장인데다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운찬 씨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기 부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었는데 이제 와서 소원해졌다고 데려오는 거. 이거 우리에겐 사람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증하는 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상중 씨는 당대표 부인이 접촉한 건가요? 같은 배우니까. 예. 끝날 수 없습니다. 예. 김상중 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세월호 침몰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방송편에서 부끄럽고 무기력한 어른이라 죄송하다 라면서 눈물의 클로징 멘트를 한 것이 화제가 됐죠. 예. 730 재보선 관련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겨레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말이죠. 엑스레이 필름에
좌우가 바뀐 줄도 모른 채 이를 토대로 4개월 동안 환자 570여 명을 진단, 처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병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환자들에게 일절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환자들의 얼굴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좌우를 바꿔서 병원 전산 시스템에 올렸다고 하는군요.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바뀐 필름 영상을 근거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왼쪽 코가 문제인데 오른쪽 코가 문제인 걸로 말하자면은 의사들이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 병원이 어디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여기서 진료받으신 분들, 특히 엑스레이 사진 촬영하신 분들 각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처음 보도했군요. 예.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 원이죠. 원래는 이제 한 30조 되는 4대강 사업, 이 가운데 22조는 정부가 부담하고 8조는 수자원공사가 떠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말이죠. 자, 이 8조를 어떻게 수자원공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가진 4대강 비전, 수자원공사가 갚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당초에 안을 만들었던 정부 아닙니까? 이제는 또 방침을 뒤집어서 그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부가 떠안읍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겠습니까? 22조가 아니라 한 23조 되는 돈으로 4대강 사업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세종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2년 됐지만은 시도 때도 없는 국회 호출 때문에 행정중심 도시가 아니라 국회에 종속된 행정변두리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회에 호출되다 보니까 장차관은 수시로 서울에 출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행정은 행정대로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아예 세종시에다가 화상을 연결해가지고 국회 답변도 세종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국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국가과학기술원회의 초대 이사장으로 이상천 창원대 초빙 교수가 임명됐다는 소식이 오늘 경향신문 12면에 실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이렇게 통합해서 새로 출범하는 연구지원기관인데요. 예. 이 양반이 영남대 총장으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그런 인물로서 대선 때는 또 지지 성명까지 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 이사장에 갖다 앉히는 거, 이거 과연 적절한 것이냐. 또 게다가 기계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법인카드 유용으로 자진 사퇴한 그런 전력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또 썼단 말이죠. 이러면서 무슨 국가개조를 얘기한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말할 자격이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오늘 조선일보에다 칼럼을 실었네요. 조선 칼럼. 코너명이 이렇습니다. 인문학이 바로서야 대학이 산다. 맞는 말이죠. 예.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두산중공업 회장.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문사철,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열풍이 일고 있지만 대학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과연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대가 이 박용성 이사장 취임 이후에 대학에도 기업식 효율성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했죠. 2010년 대규모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18개 단과대학 77개 학과가 10개 단과대학 46개 학과로 통폐합됐는데 주로 인문, 예체능 계열 학과들이 이리저리 합쳐져서 학부제로 묶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합쳐지면은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학 정원은 도리어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입학 정원은 주로 경영, 경제 계열 학과,
공과 계열 학과에서 이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인문 예체능 계열 학과는 폐지되지만 경영경제 공과 계열 학과는 신설이 됐습니다. 취업률이 높고 사회적 수요가 많다. 그런 이유였는데 말이죠. 이런 내용은 2014년 6월 17일 네이버에 올라온 한겨레 20일 중앙대 학생 언론인의 기고문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예. 조선 칼럼의 영문명이 보니까 더 칼럼이네요. 예. 칼럼의 원조라는 얘기입니까? 예.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칼럼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강호정의 에코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는데 말이죠. 예. 고승덕 딸과 조희연 아들의 편지란 제목입니다. 이 칼럼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글쓰기 교육을 잘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칼럼을 제가 읽어보면요. 무슨 이런 글쓰기가 다 있나 싶습니다. 강호정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의 칼럼인데 말이죠. 고승덕 후보의 딸 그리고 조희연 후보의 아들이 쓴 편지를 갖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고승덕 후보 딸이 글을 더 잘 썼다. 그러더니 이 글쓰기 교육의 부재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글에 대한 경시가 이 천박한 사회를 조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승덕 후보의 딸이 어떤 점에서 조희연 후보 아들의 글보다 나은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더니 글쓰기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조희연 후보가 잘못된 글쓰기 교육의 피해자다. 이런 식의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맥락도 주장도 서로 따로 노는 아주 나쁜 글쓰기의 표본이 오늘 강호정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의 칼럼입니다. 이거 아주 기념비적인 칼럼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칼럼이 다 있나 생각이 든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세계일보 오늘 일면 기획도 눈길을 끕니다. 죽을 사자의 사전이 된 국어사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어사전이 납본된 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예. 2013년에 한 권이 납본됐다고 합니다.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52권, 1991년에서 2000년에 101권으로 크게 늘었던 국립중앙도서관 국어사전 납본 현황. 초고속 인터넷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19권,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22권,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19권. 그렇게 점점 줄어가다가 결국에는 지난해 한 권만 나왔다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는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8월 방한 일정이 최근 확정 발표가 됐는데 기존 안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 반대가 많았던 충북 음성 꽃동네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광화문 시복식 같은 초대형 행사가 눈에 띄지만 이른바 프란치스코 교황 스타일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바티칸의 쓰레기 청소부들을 초청했고 부활절에는 무슬림 여성과 장애인들을 불러서 발을 씻겨줬고 생일에는 외국인 출신 노숙인 3명을 초대했고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독재로 비판했고 중동 방문 때 이스라엘보다 약자인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를 먼저 방문했고 이탈리아 마피아의 본거지를 방문해서 마피아 파문을 선언하고 교회는 이런 악과는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 땅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 불의와 폭력에 신음하는 약자들이 없는가? 한겨레는 세월호 유적 참사들, 일본 군대 위안부들,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들, 용산, 밀양, 그리고 이 강정의 이런 분들이 사막에서 단비를 기다리듯 교황의 방문을 고대해 왔는데 이런 분들 만날 일정은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스타일이 없는 교황의 방한 일정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사설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방한 일정을 우리 정부가 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결국 이제 한국 가톨릭 지도자들, 이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의 생각 없음, 무개념, 이런 것들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겸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브리핑합니다. 우리 당을 탈당한 현역 시의원이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시의원이 그 전날 당에 제출한 탈당계를 추인했고 향후 무죄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복당을 불허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3천억 원대 재력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현직 서울시 의원이 사주한 범죄라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송 씨가 빚 5억 원을 갚으라고 압박하자 친구인 팽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청부 살해의 대가로 팽 씨가 자신에게 진 빚 7천만 원을 안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송 씨가 살해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현재 김 의원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의원의 과거를 검색해봤는데 서울시가 공무원의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민주통합당 김형식 의원에게 갑자기 장래의 모든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늘색 반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시정 질의를 한 겁니다. 본 회의장에 의원이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등장한 건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부의장이 복장 문제를 지적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잠깐만. 복장이 파격적이네. 반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기 때문. 예, 쿨비즈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좀 아꼈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입고 그런 복장 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면서 박원순 시장을 거칠게 몰아붙인 이력도 안 왔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시장님이 무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예산서를 통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늘리셨나요? 무상교육을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뭘 확대하셨나요?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무슨 예산을 새롭게 확대하셨는데요? 도대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셨는데 복지를 확대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시장님, 도시기반 시설은요, 지금 공급을 안 하면 후대에 몇십 배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도시기반 시설이에요. 시장님, 우리 때 지금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수십 배의 재정 비용 분담의 고통을 후배들에게 주는 거는요, 빚내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왜? 시장님, 이번에 교육과 관련해 새롭게 투자하는 게 뭔데요? 하나도 없어요. 공원 예산은 또 엄청 줄여놓으셨더라고요. 시장님, 공원학총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서관이 토건입니까? 도서관이 해야 될 때입니다. 도대체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하신 분은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선, 오늘 기준으로 볼 때 15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거구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서울 동작을이 그동안 여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이곳 대진표는 현재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선거구가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입니다. 2009년 해고된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득중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예비 후보라고 통상 호칭을 하는데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김 지부장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지부장이라는 호칭이 좀 낫네요, 익숙하고. 예. 네. 우선 좀 궁금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제 밝히셨지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지난 그 육사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사실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세월호 참사는 이제 사실 국민적 공분 속에서도 집권 여당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제 야당은 좀 무기력함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쌍용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은 이제 사실은 실종됐고 저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됐다는 판단 속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예. 뭐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를 뿌리치 흔들고 혹자는 뭐 한국 사회 역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가른다고 하지만 사실 주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거란 암울함을 사실 우리를 강하게 좀 누르고 있었습니다. 예. 모두가 이제 안전을 말하지만 좀 사실 이제 주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전 사회를 기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무참히 죽어가는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판단이 당시 있었고요. 또 때만 되면 반복하는 정치권 약속에 이제 저희들로서는 신물이 좀 납니다. 그래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좀 그랬고, 예. 세월호 진상규명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주체가 이제 변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없이 우리들 변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는 국회의원 한 명 배출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의 가해자하고 관리자인 양당 구도를 깨는 예. 그래서 국회를 흔들 수 있는 밑거름이 이제 되고자 사실 그런 것을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도전하시는 그 평택을 선거고요. 네네. 쌍용차 공장이 소재한 지역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평택에는 갑과 을이 이렇게 좀 있는데요. 예. 정확하게 가운데 쌍용장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지역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다수가 좀 평택 을 지역에 좀 있고요. 예.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1,000여 명 이상이 좀 현재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출마하시면서 진보 계열 4개 정당과 시민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후보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단일 무소속 후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그렇게 불러주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근 이제 육사 지방선거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좀 남겼어요. 특히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적 분노를 이제 정면 돌파하는 집권 여당의 독선과 국민적 비탄을 그저 관리하는 이제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았어요. 예. 진보 진영이 바닥을 사실 이번은 좀 드러냈고 노동계나 시민사회까지도 제대로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뭐 힘의 3대 요소가 이제 방향과 크기 그리고 작용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그 힘의 총합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이제 작용점을 삼을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라는 작용점을 힘있게 딛고 이 무기력을 벗어내는 계기로 이번 좀 삼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진보 계열의 4개 정당에서는 이번에는 평택 의뢰는 후보를 안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안 내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 선대 본부장 역할을 좀 다 집착을 맡기로 했습니다. 예. 정치에 도전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출마 결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좀 권유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하고 좀 상의를 미리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문제는 이심전심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누굴 특정해서 누구다 뭐 이렇게 콕 찝는 것이 오히려 이번 선거 목표의 취지를 좀 훼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마 요구를 좀 사실 받았어요. 특히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가 좀 있었고요. 예. 쌍용차 문제가 뭐 한국 사회 모든 문제를 담지할 수는 없지만 총체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5년 투쟁에서. 그래서 대선에서 뭐 쌍용차 문제가 국정조사 요구까지 가는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상승했지만 결국 이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체의 힘이 부족하다는 절박한 이제 현실을 좀 반영한 것인데요. 예.
최근 지자체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뭐 아시겠지만 밀양에서 공권력을 앞세우고 또 이것이 이제 국가의 민낯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요구들이 이제 모여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쌍용차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그리고 네네. 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뭐 예,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로 보면 동료들의 죽음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죽음만큼은 이제 막겠다는 절박함이 좀 있었고 또 좀 살고자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이런 정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예, 흔쾌히 예, 내부 논의해서 예, 의견 힘을 좀 모아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이 평택을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이 한 8분 정도 됩니다. 예, 예, 김득중 우리 지부장님 포함해서요. 네. 지금 눈에 띄는 게 그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제 임태희 전 그 고용노동부 장관, 뭐 대통령 실장까지 지낸 분인데,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뭐 정장선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여럿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예. 뭐 이르긴 합니다만 어떤 구도로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많은 언론들은 뭐 노동부 장관 대 해고 노동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저는 뭐 이번에 이제 그 신분이 이제 쌍용차 해고자지만요. 그 쌍용차 문제만 좀 주장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고통의 담지자지만 그 노동자 서민의 아픔을 전이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노동 문제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고 일자리 문제고 삶의 문제이긴 한데요. 하여튼 노동자들이 당당하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저 이제 뭐 당일날 투표권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뭐 그래서 당당한 그런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희 각오고. 예. 예, 무엇보다도 진짜 점차 좀 심화되고 있는 양강구도에서 그 가능성이 문이 활짝 뭐 저는 이번에 열어야 되겠다라는 데 자신으로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예. 그 임태희 후보자와의 뭐 대결도 관심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선거라는 게 승리를 해야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지금 상황이라면 뭐 후보를 낼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자신은 있으신지요? 그 기자회견 때는 뭐 충분히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런 기운들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고요. 저는 아마도 노동자들 그리고 이 평택 시민의 양심, 정의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유권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사실 이제 선대본이나 또 저와 함께 이제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이 이번에 정말 폭발력 있게 좀 나타났을 거다.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그 선거 막판에 가서 후보 단일화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어떤 입장 나타내실 계획이신지요? 사실 뭐 저는 지난 5년 투쟁 과정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풀리지 않는 쌍용차 문제만 봐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5년 이제 만 6년이 됐는데 풀리지 않는 이 속에서 이번에 뭐 단일화 문제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사실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 그리고 지역의 어떤 현안의 얘기들을 함께 아우르고 끝까지 완주할 생각입니다. 예.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게 비단 쌍용차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맡겨놨던 쌍용차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어떻게든 타개해보겠다. 이게 또 출마의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치권이 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이 김득중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저는 이제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지난주에 뭐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이제 국정조사를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뭐 사실은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를 좀 내팽개쳤어요. 근데 이것이 뭐 누구를 탓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압력이 이제 사실은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적 득실에서 서로 이제 손해날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치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당선되는 것 그것이 쌍용차 국정설을 넘어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결정적 계기가 저는 될 것이라는 이제 확신을 좀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라는 데가 결국은 뭐 정당 또 좀 더 나눈다면 이제 상임위별로 움직이는데 김덕중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혼자 힘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 뭐 국회 입선 그 자체가 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네, 지금 우선순위를 좀 뭐 매기는 거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당선에 최선을 다하는 이제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이 되신다면 결국은 이제 그 양강구도의 이 정치 지형에도 좀 변화를 주는 어떤 작은 좀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치 하겠다 이런 포부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뭐 저는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이 성장과 뭐 개발, 외형적 기업 유치 다 그런 얘기들만 하거든요. 기존 그 정치인들 또 후보들이 사실 이제 그 이면에는 사실 노동자들, 농민들 이 삶들은 다 배제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가 깨지고 사실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자들, 시민들 이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이들 중심으로 뭔가 야기되고 이런 공약들, 개발들이 이제 저희들이 계속 좀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뭐 기업형 도시, 뭐 도시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맛나는 그 사람, 생명, 뭐 이런 연대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사회들, 그런 지역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 평택을 선거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한 곳 아니냐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정서라든가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우선 그 지역 정서를 말하기 앞서서 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예. 이토록 이 지역이 사실은 보수 성향으로다가 작대기만 꽂으면 이제 당선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이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역 정서가 더 보수화되는 데는 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우선 이제 시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할수록 사실은 정치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현실적으로는 분출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쌍용차 얘기를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하셔서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충분하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쟁점되어 있던 쌍용차 문제 사실은 이제 그 선을 넘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쌍용차가 지난 2월 7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좀 받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정조사를 외쳤던 정치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 회사 측에 아무런 움직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두 가지 상황이 지금 현재 다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 쌍용차 노조 지부 차원에서도 새누리당은 모르겠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 정치권하고는 좀 접촉을 하셨을 텐데, 특히 야권에서는 어떤 얘기합니까? 좀 현실 벽이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새누리당의 여당의 완강한 저항, 반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현실적 고민과 뭔가 얘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안들이 이제 후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하고 최근에는 한동안 좀 사실은 이렇게 접촉하거나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예.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고요.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보시기에 좀 어떠셨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소위 실제 말로다가 새누리당이 쌍용차 노동자들 오른발로다가 사실 우리를 밟았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왼발로 밟는 차이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좀 사실은 뭐 야속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정치가 뭐 선의 마음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것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는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족들은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반응이요? 상당히 놀랬죠. 그동안 지난 5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쌍용차 입사해서 한 2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좀 했거든요. 예. 최근 지난 5년은 사실은 가정적인 남편 아니면 아빠로서의 역할은 빵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국회에 나간다 하니까 뭔 소리가 처음에는 좀 하다가요, 의아하다가 그래도 뭐 제가 그동안 소신 있게 한눈 팔지 않고 걸어왔던 것을 가족들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결정한 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갖고 한편으로 상당히 좀 미안하고 또 한편 되게 좀 고맙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일부 선거를 보면 이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표를 깎아먹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감동적인 지지나 후원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가족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셨으면 하는 전 개인적인 좀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결심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 쌍용차 함께 일하고 있는 또 동료들 그리고 또 노동자들 또 평택 지역 선거구에 계시는 유권자들께 뭐 이런 정치 하겠다 또 평택을을 위해서 뭐 이런 정치 해보겠다라는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개발과 성장, 뭐 도시형 기업의 이 평택이 아니라 사실 그 상태에서 쫓겨난 노동자들 아니면 서민들의 이 삶들을 좀 더 깊이 조명하고 싶고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서 사실은 정말 인간미 넘치는, 정이 넘치는 그 공동체 속에서에 대한 뭔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평택을 저는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정예고 문제나 아니면 평택 미경기지 문제,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산적돼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 속에서 그런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갈 생각이고, 특히나 이제 노동의 의제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정예고 문제, 이 지역에서도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노조 탄압의 문제까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직접적인 손배 가압류 문제까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노동자들을 벼랑끝 죽음으로 모는 악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뭔가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에 사실 많은 시민들, 농민들의 이런 삶들을 좀 더 모아서 정말 살만나는 평택으로 좀 만들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중에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후보자가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대진표가 나오면은 여러분 모시고 다시 한번 그 얘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전국 금속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김득중 위원장과 지부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앞에서 언론은 특종 경쟁에 매몰돼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여과 없이 쏟아내는 무원칙한 보도 행태 다시 한번 또 보여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언론이 문매를 맞았었죠.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 다시금 재현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사건 개요
이게 또 최초 보도라는 게 좀 관심을 가졌던 게 군이 좀 쉬쉬하다가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거 포함해서 좀 사건 기요를 좀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1일 밤에 육군 22사단 소속 이마무개 병장이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5명이 죽었고 7명이 다쳤는데요. 22사단은 아시겠지만 이제 최전방 철책을 지키며 이제 GOP 경계를 서는 부대입니다. 예. 가장 이제 말하자면 전방에 있는 부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실탄을 소지하고 이제 동료 병사들을 쏘고 탈영을 하는 사건 때문에 종편이나 이런 채널에서는 생중계까지 하는 등 이제 부산을 떨었는데, 예. 이 보도가 애초에 국방부에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들, 예를 들면 실탄을 몇 발 소지했는지, 그리고 도주 경로나 혹은 이런 과정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건지,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생포를 했다 안 했다와 관련해서도 오보가 나는 등 좀 언론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좀 언론 보도들의 양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편은 이제 생중계까지 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태 말이죠. 네네. 일단 오보들을 좀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YTN과 연합뉴스 등 이제 대표적인 뉴스 채널 혹은 이제 통신사들이 23일 오전 9시 36분께 임 병장이 군 당국에 생포했다라는 속보를 냈다가 이거를 바로 생포 임박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생포 임박은 맘만 먹으면 붙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좀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이었는데요. 생포를 했다고 오보를 냈다가 이제 그거를 바로 생포 임박이라고 정정을 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게 근데 이제 임박이라고 보도를 한 이후에도 최 한 4시간 정도 후에야 생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 속보 경쟁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 오보가 났던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때 민간인이 통제되고 이제 대피를 시키는 등 소동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임 병장이 소지한 실탄수 때문이었는데요. 예. 당초에는 60여 발이다. 그다음에 후에는 180여 발이다. 그다음에 후에는 또 300여 발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 병장인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탄을 확보했는지를 국방부에서 밝혀줬으면 이제 되는 상황인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어떤 가능성들을 갖고 임 병장이 무기고를 탈취했을 경우에는 300발 이상도 가질 수 있다. 혹은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경계 근무를 나갈 때 가질 수 있는 발수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일 것이다.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혼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언론들은 임모 병장이 월북을 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좀 초기에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거는 교전이 벌어졌다고 알려진 이제 고성 명파초등학교가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 병장이 너무 엄청난 일을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월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어떤 저작거리에서나 이제 할 만한 어떤 가능성들을 갖고 이제 기사화를 하고 이런 곳이 있었고요. 예. 가장 최악의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합뉴스가 했던 고향집, 임 병장의 고향집인 수원집을 찾아가서 주변을 이제 인근 취재를 한 보도였는데요. 예. 기사 제목이 이제 조용하고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아들이 설마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임모 병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 이웃들을 이제 취재해서 임모 병장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거의 소설처럼 쓰는. 예. 이런 류의 보도까지 나오는 등,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형태로 이 사건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보도 경쟁, 속보 경쟁, 취재 경쟁에서 발생하는 오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세월호 참사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통렬한 반성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거의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특별히 이제 고향집 찾아간 거는 이웃 주민들한테는 네네. 모르고 있었던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확정되기 전에 사실들이나 사실관계들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식의 취재나 보도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취재연이나 어떤 보도라도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당사자는 물론 주변에 굉장히 반인권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의 어떤 문제를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의 피해를 받게 하는 형태의 보도라는 점에서 좀 문제적인 보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임병장의 뭐 가족들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네. 행태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 많은 보도들을 쏟아내는 이유, 이게 오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차분하게 보도를 하면 되는데 많은 기사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데스크들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 같고요. 뭐 생포 임박. 그런데 4시간 후다. 뭐 초읽기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4시간을 초도 읽으면 14,400초인데, 예, 그걸 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 대다수 언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데요. 그 인터넷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동일한 기사들이 다른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이제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이런 사건의 특징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출입처인 국방부의 발표에만 의존을 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발표가 나고 이제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 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뭐 대형 참사나 재난 상황의 경우에 이제 정부 부처의 발표가 가장 신뢰를 가져야 하는 이제 정보임에는 분명하지만 예. 그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사화해야 되는데 정부의 발표를 곧 그냥 바로 기사화하는 습관이나 관성 같은 것들에 한국 언론이나 기자들이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 과정에서 계속 좀 어떤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컨트롤하겠다 혹은 어떤 프라임으로 던지겠다 뭐 이런 것들의 의도를 가지면 언론이 불가피하게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의 반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언론이 지적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관심병사 이 부적응자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또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 보도도 역시 성급했다는 그런 비판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지금 이제 그 임병장이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이 거의 나고 나서 조건반사적으로 언론이 쓰기 시작한 표현이 뭐 관심병사였다, 부적응자였다 이런 프레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나 혹은 그 병사 개인의 어떤 그런 부적응의 문제로 이제 언론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군대에서 총기 사고는 뭐 알려진 부분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2011년에는 총기 사고 때 이제 지금 그 안보수석으로 간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 관련해서 어떤 이제 국방부가 조치를 하고 군대 내에서 조치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병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이 사건을 몰아가면서 그 어떤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가면서 이제 군대 어떤 폐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말하자면 묻히는 이런 형태되고 있고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체 뭐 부대에서 일부러 관심병사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관심병사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뭐 그런 이제 진술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언론이 여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관심병사와 부적응자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한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좀 오히려 왜곡하는 행위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언론이 좀 선정적이고 오버투성이의 보도를 하는 가운데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유가족들이 좀 차분하게 대응한 모습이 좀 상대적으로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유가족들 중에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언론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목소리가 나온 분도 있고 한데요. 뭐 어쨌든 뭐 20대 초반에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이 군대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그 유가족들의 태도는 이게 군대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 임모 병장도 피해자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워딩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철저한 이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왜 말하자면 이 사람이 거기 배치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배치가 된 것인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총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런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드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유가족들이 좀 이성적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주변에 있는 언론이나 정부는 이 사건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혹은 어떤 그 관철시키고 싶은 논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선정적이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서는 데 비해 좀 생각해볼 지점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이 사고 터지고 나서 우리 언론들이 이제 사고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진행 상황, 아까 지적하신 그런 그 임병장을 체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우리 군의 현 상황 그리고 네. 군이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부분을 언론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네네. 제대로 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역시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병장의 개인적인 일탈, 부적응의 문제로 언론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보도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임병장을 개인화해서 보도를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해를 시도했다라는 것이 종편을 통해서 생중계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서라는 것을 썼는데 뭐 어떤 내용을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슨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되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구체적인 확인이 이제 없이 임병장이 왜 그랬다라는 것이 뭐 어쨌든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했는데 결국에 언론이 짚어야 할 것은 왜 자꾸 한국군에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고 반복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들이 약간씩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병역문화 개선,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된 이후에 뭐 푸른 병역 이런 이름으로 해서 됐던 병역문화 개선이 제대로 된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의 포커싱을 좀 맞췄고요.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반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군이 이제 부적응 병사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느냐, 부적응 병사를 식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폈고요. 예. 중앙일보 역시도 이제 군이 관진 병사를 좀 잘 돌봐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대 내에 부적응 병사를 두고 관심병사 제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왕따라든지 어떤 군대 내에서의 차별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임병장 사태 뒤에 이제 나오고 있는 교훈인데,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인을 잘못 짚으니까 언론들이 대부분 결론도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른 매체들은 또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동아일보가 좀 약간 얼척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군 복무 기간 단축의 원인이 있다. 인원은 줄고 근무 강도는 높아져서 사고의 원인이 발생했다. 예.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해서 사실 이것이 뭐 적절한 진단인지 좀 의문스러운 이런 상황이고, 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22사단에서 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는 보도가 돋보였는데요. 예. 뭐 이것은 결국엔 GOP라고 하는 한국군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군대에 비해서도 훨씬 더 통제 정도나 폐쇄성이 높은 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전혀 개입이나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가 되고 보도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22사단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번 사고 과정에서 가짜 임병장, 대역을 써서 병원에 후송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언론이, 오보를 한 셈이 됐습니다. 네네. 원인이 이제 뭐 군에 있긴 하지만요. 네네. 예. 결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정부와 어떤 언론의 한국적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제 국방부는 언론이 너무 그 장면을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언론이 원했다는 얘기는 이제 임병장의 병원에 후송되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었다. 네, 언론이 그거 이제 촬영하고 싶었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의료진의 판단은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데 그게 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언론을 향해서 특정한 어떤 그림을 제공하는 것에 사건이 맞춰지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예. 그래서 언론도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낙종을 안 하고 어떤 스펙타클한 화면들을 잡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치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배우였다라는 게 알려진 이후에 언론들이 그거를 향해서 국방부에 니네가 이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실관계를 제공할 수 있냐 이런 항의를 했다거나 혹은 그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보도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처와 출입기자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에 이런 정도 사건에서는 이런 정도 화면이나 그림이 필요하고 이런 정도 브리핑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교감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한국 언론이 기본적으로 어떤 포지셔닝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속인 군이나 뭐 속은 언론이나 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언론과 군의 관계 이런 특수성 그게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 언론은 제 생각에는 속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화면이 필요했으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서 화면이 나갔으니까 됐고 뭐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인 정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게 가짜 병사를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상식적인 의문이나 물음이 제기된다기보다는 국방부 입장에서도 뭐 그런 그림이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기자 사회에서는 오히려 뭐 어떤 기자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마냥 이해가 되는 풍토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특별히 어느 분야인들 뭐 다르겠습니까만 군과 언론 친밀감이 남다른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철마다 전방 가고 또 군 훈련하는 모습 뭐 왜 이 상황에서 저런 보도가 나올까 알고 보면 이제 기자들이 다 현장 뭐 체험하거나 또 네, 그렇죠. 예, 뭐 병영내로 이제 불러서 그런 장면들을 제공하고 뭐 해군 함정에 탑승한다거나 또 뭐 공군 초계기에 탑승한다거나 이건 뭐 언론과 친밀도가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요. 예. 네. 그 부분들을 언론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수용자들이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